최근 헤지펀드와 로빈후드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 전쟁, 워낙 파장이 커서 그런지 후유증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쟁에서 승리한 로빈후드가 아예 월가까지 점령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주주 양도차의 과세, 그리고 공매도 재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 특히나 동학개미 운동 세력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역시나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그 전 앵커가 이 문제 때문에 긴박하게 이렇게 네. 진행한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세 달인 만큼 2월 1일만큼 제가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앵커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2월 달에 무슨 행동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이면 2011년. 2011년이요? 네네. 글쎄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죠. 네. 그때 당시에 가다피라든가 장기 집권자들을 개인 투자가 힘에 의해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났던 때 네. 이게 이제 아랍의 봄, 그렇죠. 제스민 혁명이라 그러죠. 이게 2011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가 국가 자본주의에 이렇게 운동에 맞물려서 월가를 점령하라,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11년 2월입니다. 오늘 제목에 사실 그 로빈 후드가 월가를 점령하라, 그 다음에 행동주의 동학개미들이 여의도를 점령하라 이런 얘기가 바로 10년 전에 개인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체제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제스민 혁명, 그리고 사실 아랍의 봄,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핵심인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때에 꼭 10년간 맞물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개인들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주식 관련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로빈후드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패퇴한 경우가 처음이죠. 아시겠습니다는 헤지 펀드는 1940년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서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만든 이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는 사실 그 사모펀드의 그 이렇게 주식 관련된 사모펀드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로빈후드에 패했다 해서 이게 미국의 금융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그 해석시키는 쪽이 있습니다는 전체적인 구조 변화가 개인들의 힘이 커지는 상태에서 구조 변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SEC 같은 감독 단계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역시 공매도에 따라서 그 마진콜을 발생한 이 헤지펀드들이 다시 공격에 나서죠. 반격에. 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로빈후드들이 다시 한번 뭉치자 해서 월가에 점령하자 하는 이게까지 이렇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SEC가 미국의 증권 당국이 사실 헤지펀드보다 개인 투자가 입장을 이렇게 옹호해서 일단은 이 대목이 증권 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 투자가 입장이 이렇게 사실 그 옹호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그 증시 보면 뭐 개별 종목 추천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의 첫 시련을 맡고 있는 이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증시의 이렇게 전반적 흐름 또 글로벌 주식의 전반적 흐름을 좌우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개별 종목이 뭐 저가 매수냐 이런 얘기보다도 이 구조 변화 나오는 이 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매수, 종목 추천 이런 것보다도 이런 흐름 속에 두 가지 항방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이 발생한 상태고 시간이 가면서 싸움이 패퇴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좀 커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금을 어디서 보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가별 증시에 이렇게
움직임에 크게 차이가 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실현, 바이든 정부가 1월 21일 날 출범했습니다는 이 문제가 첫 실현이거든요. 첫 실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도드 프랭크 법이 부활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염두에 두셔서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진콜이 발생한 헤지펀드가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헤지펀드가 마진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네. 딜레버리지, 기존 투자 자산을 어디에 회수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드렸습니다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죠. 네. 100포인트 가깝게 떨어져서 2008년 리먼 사태, 2008년 서프라임에서 2009년 리먼 사태 때 사실 미국에서 금리 위기가 발생했지만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위기 발생국인데 45% 떨어진 데 반해서 피해갈 거로 보였던 한국이 65% 떨어지고 중국이 73% 떨어졌던 소위 전형적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이 대목이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정 PD께서 한번 보시면 바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금요일은 이 게임스톱과 같은 헤지 펀드와 그다음 여러분들과 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한국이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죠. 네. 근데 그 그림을 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해서 거기에서 자 같은 모습에서 보면 중국은 사실 1% 밑으로,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우리보다 떨어졌죠. 그런 과정이 사실 지금의 이렇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 과거 2009년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데에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그 증거금 부족 현상이 했을 땐 채워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기 발생국, 지금의 사태,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위기에 발생했던 이런 미국에서 투자하면 사실 미국은 고객의 자산을 많이 손실시키면서 그걸 채워놔야 되지만 한국처럼 잘 나가는 국가는 조금만 이렇게 처분하더라도 사실 가격 하락이 받쳐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형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마진콜이 발생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사실 국내에서 증시에서 이것을 증거금 보존하는 측면에서 자금 이탈이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주목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 2조 정도 이렇게 이탈되고 이 문제가 국제 증시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2015년 보면 1월 25일 이후로 보면 네. 외국인 자금이 한 6조 정도 이탈했죠. 그런 것서 이 요인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신흥국마저 타격을 입는 모습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인민은행이 테이퍼링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쇼팅 현상이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이런 문제가 겹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사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에는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이 사실 신용 경색의 쇼팅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국 인민은행의 테이퍼링,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9%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잠재 수준이 6%니까 3%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맞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 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 자금을 좀 흡수해주는 이런 측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겹칠까, 악재가 겹칠까 하는 것은 뭐든지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낙관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아무리 물을 넣더라도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캘리포니아 산불 보십시오. 활활 타오를 때는 물을 넣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름을 불을 더 번지는 격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악재가 겹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불길이 잡혀야 물을 집어넣더라도 그 불길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로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게임스톱발 이렇게 공매도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증시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이 있을 때 그때 현실 부여하면서 하이먼 민스크의 이렇게 someday sometimes라면 현실 부정이 되면서 그때의 비관론은 신사가 천편 신사가 아니라 거대한 위력의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문제도 유명한 웨슬 미체의 에크리 소장의 얘기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지난 주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이민행의 테이퍼링 겹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지수가 한 1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120원 내외로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지금 1,118.8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대목도 이제 작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작년 3월 그 19일인가 장중한 때 1,285원에서 1,18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때 예측 기관의 입장에서는 올해 그 두 자릿대에 떨어진다, 1,000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책 당국이 사실 우리 정책 당국의 표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의 거품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어서는 이제는 거품 문제도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1,280원에서 1,180원으로 이렇게 내렸지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두 자릿대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원달러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최근에 미국에서 게임스톱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난 그 1월 25일 이후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5조 6조에 육박해서 가장 빠른 단기에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그런 외국 자본의 이탈 모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은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25일 날 1,102원에서 29일 날 지난 주말이죠. 1,117원까지 18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흐름과는 이렇게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하락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올해에는 환율의 하락보다도 네.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것들, 주가의 변동폭도 지금 사실 미국도 지금 6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시청자 여러분이 엊그제까지 많은 유튜브에서 증시 낙관론 얘기했던 분이 이렇게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지면서 하루에도 1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볼 되겠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은 증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증시 중심으로 들어서 증시의 주가가 이렇게 사실 변동성이 되면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중심이 이렇게 증시 쪽이 되니까 증시의 모습이 다른 그 시장으로 파급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더 우려감이 드는 것은 이번 공매도 운동을 주도한 로빈후드 세력들이 아예 월가를 점령하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오프닝 때에서도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었지만 10년 전에 실제로 월가를 점령하자라는 시위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10년 전에 공교롭게도 아랍의 봄, 네. 그다음에 잭슨 혁명, 그리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것과 함께 딱 10년 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주요 현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좀 적극적으로 계산하고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성취해 나가는 아마 이 용어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용어로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증권사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익을 개진해 나가는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 움직임 내지는 행동주의 로빈 후드랄이죠. 미국에서 이 같은 사태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행동주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행동주의는 그동안 뭐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행동주의 경제학이 가장 먼저 나왔죠. 왜냐? 주류 경제학, 예를 들어서 케인즈의 이렇게 그 경제학이라든가 루카스 레이는 합리적 기대론자, 주류 경제학들이 현실을 처방하는 유용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실을 떨어지는 경제학은 실용 항목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처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 그 경제학의 유용성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주류 경제학들이 경제 현실 처방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걸 뭐냐 주류 경제 반대 시각에서 네. 이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지금 뭐냐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중에 시청자 여러분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하니까 심리학을 넣는다든가 철학을 넣는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론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론 경제학을 벗어나서 현실을 처방하는 상태에서 그런 심리학 그다음에 이런 철학이라든가 협상 기술까지 넣는 이런 것을 보통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행동주의 경제학이 처음 나와서 잘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전통적인 헤지 펀드들이 네. 사실 그동안은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면 수익을 내주는 주체는 삼성전자 투자 대상 기업이고 거기에서 배당을 주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헤지 펀드들이 고객의 이익을 아니라 자 당신네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전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단순히 뭐냐 이 삼성전자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주주에 반하는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냐 그때 당시에는 개인이 연대가 하지 못했답니까? 그걸 연대시켜서 했던 거가 헤지 펀드들이거든요. 네. 그 헤지 펀드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자 수익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주가치 극대화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유형성 내용을 하지만 뭐 CEO를 교체한다든가 이사진에서 자기에 맞는 자를 하든가 뭐 브랜드를 이렇게 바꿔라 배당을 많이 줘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것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도 지금 뭐냐 실제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든요. 이번에 사태와 마찬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 못 먹겠다. 증권사도 수수료 줘가지고 뭐냐 이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보면 많이 해가지고 CEO들 무슨 뭐 회장들의 연봉이 20억 30억 줘 이러다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 로빈 후드라든가 이런 것이 연대 움직임을 본다. 이게 행동주의 로빈 후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뭐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자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 행동주의 로빈 후드는 정치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가 많죠. 자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 경제 후손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상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는 그에 반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서 이거 결부시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10년 전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에 이렇게 해서 반하는 이런 세력들이 2011년 자스민 혁명, 아라비아 보면서 장기 집권자 가다피 같은 경우는요. 저도 대우그룹에 있을 때 여기 한번 참여해서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뭐야 자연적으로 죽기 전에는 권력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한다. 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그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로 대수로 밑에서 조금 숨겨 있다가 마지막에 장기 집권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될 거예요. 그게 2011년 2월 달에였습니다. 그리고 반월가 시 아시죠? 이 용어 Occupy Wall Street에서 반월가 시위가 됐던 사태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다시 이제 마진콜이 발생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반격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의 로빈후드들이 더 굳세게 뭉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자 아예 차제 그냥 문제가 되는 공매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월가를 점령하자 하는 이런 쪽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개인의 종목 추천하는 이런 것보다 지금은 이런 흐름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그리고 이제는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들 로빈후드로 이어지는 그 연관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권 당국이죠. SEC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이런 연대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연대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언택 허거, 디지털 컨텍심에 따라서 네. 그동안 발전됐던 인터넷인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에 서로 개인 간의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뭐 상황이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는 여기서 누가 올렸습니까? 동학개미들이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당국제 올렸습니까? 우리 정책이 잘 돼서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변화된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요, 사실 개인 투자는 종전의 개인 투자가 아니죠.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종전에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보 습득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던 서비스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사실 입장에서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대가 되니까 지금 한번 보겠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보면 증강현실 다 보이죠. 두 번째는 서로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지성을 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집단지성을 구한다. 스마트 개미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스마트 개미가 그 집단. 그러면 집단지성을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권사보다도 더 리서치 능력과 정보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다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런 화면 함께 상태에서 살펴볼까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러면 이런데 자 언페어한 행동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전통적인 투자 원칙에서 보면 그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해야 되고 고객을 지향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전통적인 투자 리스크에 보면 이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 모두가 규율하자 하면서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 규율한다 하면서 이 옵티머스 관련된 의도를 갖고 판매했던 증권사 CEO들이 이렇게 CEO가 퇴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다른 쪽의 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증시를 교란시킨다 뭔다 이렇게 하면 영이 쓰겠냐 이겁니다. 영이 쓰겠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개진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집단지성이 가능한 데다. 집단지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한번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개인 투자에 해당됩니다. 이거 보시겠죠? 근데요, 저한테도 이렇게 여기에 위원장이라신 분이 아주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가 한국경제신문사의 신문에 있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 무슨 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공공기관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웬만한 증권사 직원보다도 그 임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옹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글로벌 감각도 뛰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증권사 이렇게 애널리스트라든가 월등히 뛰어난 점이 있거든요. 서로 연대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마 거리를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쪽의 움직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서 보면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렇게 돼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배경이다. 이게 증시에서 구조 개편 문제로 나오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개인 투자, 고객을 위하는 정책 당국, 고객을 위하는 금융사, 고객을 위하는 증권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가 맞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권사의 높은, 금융사의 높은, 정책 당국의 높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개인들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거품은 연초에 정책 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결탁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품은 스스로 관리할 때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것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표현합니다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이런 행동주의 개인 투자 움직임 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공매도 전쟁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면서 지난달이었죠. 1월 20일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도 상당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의 첫 실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킨 게 헤지펀드, 네. 헤지펀드거든.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그 첫 실현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악관 우리 전 앵커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그렇죠. 백악관 제니 옐런 자문장관 재무부 페드조차도 예의주시 속에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만 하냐 대책이 마련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도드 프랭컵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CNBC라든가 이런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도드 프랭컵 미국의 금융단일법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금융위기의 주범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기 때문에 금융사라든가 헤지펀드가 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요 분이 이렇게 부활된다고 해서 자 개인 투자가의 입장으로 바로 전용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드 프랭크법은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그때 당시 주범이 대부분 다 헤지펀드라든가 금융사 레버리지 비 투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는 좀 빨리 좀 부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좀 앞당겨서 이렇게 부활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프랍 트레이딩 이렇게 해서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죠. 프랍 트레이딩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되면 금융사라든가 이런 점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에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볼코를 레버리지 투자 강화한다. 레버리지 투자를 이제는 그렇게 과도하게 트럼프 정부처럼 과도하게 못하도록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시 의무 강화한다는 이제 공시 의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사실 로빈후드와 같은 개인 투자가의 힘이 커졌으니까 네. 또 글로벌 헤지펀드와 서로 전쟁을 할 만큼 이게 힘이 셌으니까 이런 입장으로 바이든 정부가 도드 프랭크법에 확대 적용하느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가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빅2 연끌도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인데요. 이런 것에 규제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그 증권 관리 입장에서는 자, 두 가지죠. 요 개인 투자가 입장을 대변했던 로빈 후드가 사실은 그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해서 개인 투자가의 제약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거 규제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헤지펀드는 도드 프랭크법에서 규제하고 네. 개인 투자, 순수 개인 투자가는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은 보는 차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요 개인 투자가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개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쉽게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국가, 바이든 국가로 분리된 상태로 지금의 바이든의 첫 실현이 화합과 통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합과 통합인데 개인 투자가 입장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계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주식에 뭐 투자합니까? 투기합니까? 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 실업자 문제에서 연구 실업자 문제에서 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직장에 쫓겨나가 그다음에 K자의 양극형 구조에서 다 생계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주택값도 미국 올라가니까 거의 적구하게 오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자 미국 같은 데는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떡 나오는데 고용이 됩니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개인 투자가지 연대 움직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도 네. 많거든요. 빚더미에 아무래도 안게 되다 빚더미 보니까요. 있기 때문에 가봐야 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입니다.
트럼프가 저소득층 백인에 대해서 이색적인 판단이 됐지만 저소득층 백인은 민주당은 원래 중산층 이하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더든 프랑크 법은 금융사, 그다음에 증권사,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 것처럼 규제 대상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확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이렇게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개인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의 월가가 당면한 이렇게 최대 문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들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월가를 점령하자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동학개미 세력들이 여의도를 점령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동학개미 주도한 것이 사실 그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주도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3,000 넘어가는 상태에서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보지 않는 길은 동학개미 것처럼 개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 당국자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든가 이런 데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 넘어서 이 가보지 않는 길은 동학개미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당국도 개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발언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종하게 신장. 근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대주주양도책 과거에 관념에서 3억에서 10억 다시 축소시켜 공매도도 뭐냐 재개해서 금지시켜 다시 재개 과거 관념에 사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똑같은데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가보지 않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아이스 브레이크와 아이스 에이지 이게 올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신천지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아이스 에이지 얼어붙는다 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동학개미 힘이 커지고 증권시장에서는 가보지 않는 길이고 하루의 변동폭이 우리도 10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과거 관념에 이렇게 젖어 있는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야 된다 하는 시각에 젖어서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IMF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대주양도차의 과세 문제라든가 거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미국에서 개인 투자 행동주의 러비와 함께 이제는 뭐냐 동학개미들도 우리가 안전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국민청합이라든가 청원제도가 있죠.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서로 연대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증권사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수수료 받고 수익을 내줘 하면 못 내줘 행동적으로 나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판매했던 이런 그 CEO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됩니다. 이런 쪽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앞으로 증시라든가 증권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네. 측면이 하나의 큰 갈림길이 놓였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관리해야 될 때다 하는 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로 세력이 부상한 로빈 후드들. 이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